자, 이번 시간에는 86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비 투자 함수론 알아볼게요. 소비 함수와 관련돼서는 몇몇 사람들이 소비 함수에 대한 이론을 내놨는데 케인즈라든가 아니면 두센베리 그리고 프리드먼 그리고 MBA 해갖고 모디글리안이라든가 아니면 모딜리안이 브람버그 엔도 이렇게 MBA 이렇게 할게요. MBA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려집니다. 단기. 그리고 횡단 분석이라고 해서 횡단,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럴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장기입니다. 장기. 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이 케인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거 아닙니까? 다 일정하죠? 이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 그 얘기는요,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라는 얘기죠. 이거를요, 케인즈 같은 경우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케인즈는 항상 단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그러니까 항상 이런 형태로만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듀센베리라든가 프리드먼, 그리고 MBA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APC죠. 그러니까 한 개 평균 소비 성향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단기 소득 변화에 따라서 자, 이 케인즈 같은 경우는 단기 소득이 변화해도 그 소비가 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인즈 같은 경우는 어떤 소득인지 불문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소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단기 소득, 현재 소득 아니면요 임시 소득 이거 할 것 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소득과 비례한다 했던 겁니다. 소득에 비례한다.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단기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케인즈입니다. 그렇지만 자, 다른 사람들은요 듀센베리라든가 프리드먼 그리고요 MBA 같은 경우는요 장기 소득 변화이죠. 장기 소득 변화가 실질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주고 단기 소득 변화이죠. 요거는 소비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던 겁니다. 못 미친다. 그리고 현재 소비는 주로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 듀센베리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케인즈 같은 경우는요 현재 소득 있죠. 절대 소득 그러니까 무슨 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소득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프리드만이라든가 MBA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 소득 있죠. 미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86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 가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소득 가설이 옳다면 자, 이 소비자는요 소득의 일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차입을 통하여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발생할 항상 소득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소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이거는 저축하려고 합니다. 일시적 소득이 감소하죠. 그럼 차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소득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소비를 항상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항상 소득 가설이라는 겁니다. 일시 소득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2번 볼게요. 생애 주기 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요 저축을 통하여 소득을 중잔년기에서 노년기로 이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장년기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많죠. 그러면 그때는요 그 소득의 일부를요 저축 같은 거 하면서 장년기, 노년기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건 이제 MBA의 생애 주기 가설이라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는데 자, 생애 주기 가설과 항상 소득 가설이 옳다라도 가계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요 차입에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입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그 돈을 막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소득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항상 소득 가설과 합리적 기대 가설이 옳다면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 가설은요 예상된 정책 이런 것들은요 절대 어떤 소득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된 소득의 감소는 여기서 예상된 소득의 감소는요 임시소득의 감소를 얘기합니다. 임시소득의 감소는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요, 소비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높다. 예, 틀렸네요. 예, 케인즈는요, 무조건 현재 소득, 여기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던 겁니다. 이자율과는 전혀 상관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자율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 볼게요. 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항상소득 계속 얘기했는데, 항상소득은요, 미래에 항상적으로 획득하거나 예상되는 소득 있죠? 이걸요, 항상소득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긴 소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현재 소비는요, 현재 소득에만 의존한다. 이거는요,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케인즈의 이론. 그래서 잘못된 거고. 2번 볼게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사이에는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은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자, 소비가 있고, 이건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 자, 그래서 이 소비는요, 항상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소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치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일시적 소득 가지고는 소비를 안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평균 소비 성향 있죠. 평균 소비 성향 감소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요,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맞는 겁니다. 4번에 항상 소득 가설은요, 유동성 제약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보다는요, 유동성 제약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 부합된다. 요거는 주로 이제 케인즈의 논리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케인즈의 논리는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요, 유동성 제약이 없는 소비자 경우보다요, 유동성 제약이 있는 소비자 있죠. 이런 데 더 부합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득의 변동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할 경우에는 소비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 했죠. 증가하더라도 소비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요? 거의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소득의 변동보다는요, 소비는 작아지는 겁니다. 거의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했다고,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 의하면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케인즈는요, 이렇게 장기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만 절대 소득 있죠. 이 소득도 무슨 소득이라고요? 절대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점에서는요, 자, 이 한계 소비 성향은 얼마요? 이것분의 이거죠. 요점. 근데 평균 소비 성향은요,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분의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 의하면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는 크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 소득 가설에 의하면 상대 소득 가설, 듀센베리를 얘기합니다. 장기 소비 함수는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케인즈 외에는요, 전부 다 장기적으로는요,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PC 있죠?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선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소득 가설에 의하면 항상 소비는요, 평생 부와 관련 없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평생 부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안해서 항상 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관계되어 결정되는 겁니다. 평생 부와 관계되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애 주기 가설에 의하면 중년층 인구 비율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중년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저축률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화폐의 수요, 그러니까 화폐 금융시장론을 공부할게요. 화폐 금융시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 이런 걸 알아보는데, 자, 여기서는요, 화폐의 공급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이 화폐의 공급량이 이렇게 된다면 요게 뭐냐면 통화 승수입니다. 통화 승수.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곱하기 R 해주면요, 요거는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본원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나간 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에서 나간 통화량이 되는 거고 본원 통화량. 그리고 요거는 Z는요. 요거는 현금 통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 R은요. 여기서는 지급 준비율을 얘기합니다. 준비율. 그리고 1 빼기 Z. 이거는 1 이렇게 되는 게 통화 승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늘렸죠. 그러면 요게 요만큼씩 더 부풀려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풀려서. 자, 요때 이제 요걸 뭐라고요? 본원 통화라는 겁니다. 본원 통화는 정부의 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지금은요 재무상태표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본원 통화가 이제 증가하는 거고 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걸 차변, 이걸 대변하는 겁니다. 차변. 그래서 한 5개 정도 좀 기억하세요. 자, 먼저 자, 정부에 대해서 대출이 늘어났다. 정부 대출이 자, 늘어났다. 그러면 정부한테 돈을 많이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원 통화가 늘어나는 거고, 자, 이 정부로부터 대출을 회수했다. 그러면 당연히 감소하겠네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대출이 증가했다. 자, 이걸 재할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증가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회수할 수 있죠.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공채를 매입했다. 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자, 중앙은행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이 풀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 좀 뺄게요, 이거. 자, 그 다음 반대로 공채를 매각했다. 공채를 매각하면요,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현금이 막 중앙은행에 빨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본원 통화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화에 유입이 있었다. 외화에 유입이 있었으면 외화가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현금이 풀려 나갑니다. 반대로 외화에 유출이 있었다. 외화에 유출이 있으면요, 본원 통화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러한 통화 승수에 따라서 이렇게 통화량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통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 화폐의 공급이고, 화폐의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폐의 수요는요, 크게 그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자,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드만 이렇게. 이 사람은요, 이렇게 화폐의 수요는요,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항상소득. 아까 소비지출에서 항상소득 가설을 제시하면서 항상소득하고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자율에 따라 화폐 수요는요, 거의 미미하다. 거의 미미하다. 주로요, 항상소득에 따라서 뭐 결정된다고요?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강력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히 영향을 미친다 했던 겁니다. 자, 이자율의 변동은요,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케인즈 학파는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유동성 선호설, 요걸 얘기하면서 화폐의 수요는요, 이렇게 결정됩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이렇게 T라고 할까요? 요건 LT 하면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를 얘기합니다. 거래적 혹은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 요거는요, 국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LS는요, 투기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인데, 요거는요,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는 겁니다. 이자율.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요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근데 자, 요거 있죠? 요것도 이자율도 강력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겁니다. 강력히. 이건 미미한 건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건요, 강력히 영향을 미친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케인즈의 논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8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화폐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을 모두 골라라. 중앙은행이, 자 보세요.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했다. 일종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화폐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본원 통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비은행 민간 경제 주체들의 현금 예금 비율이 증가했다.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소하게 되면 이 분모가 줄어들죠. 그럼 얘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행들의 초과 지급 준비율이 하락했답니다. 지급 준비율이 요거죠. 요게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얘는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입했답니다. 외화를
달러 매입했다는 얘기죠. 매입했다는 얘기는 자, 화폐를 중앙은행 화폐 가지고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의 화폐가 풀려나가는 거죠. 이거는요. 예,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자, 90번 볼게요. 자, 국제 수지 흑자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의 불안이 예상될 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니까 국내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막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량을 좀 줄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한번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조금 등을 통하여 수출을 보다 증대시킨다. 보조금 같은 거 막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화폐의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국채 매입하게 되면 돈이 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했다. 은행에다 빌려주는 금리를요, 제일 할인율 해주는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은행이 막 서로 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 돈으로 막 풀려나가는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다. 요거 인상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눈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줄어드는 겁니다. 요거는 통화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겠네요. 그다음에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증대시켰답니다. 자, 중앙은행이 정부가 중앙으로부터 차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나가겠죠, 시중에. 그래서 이건 통화가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의 증가. 그래서 정답은요, 네, 그 4번을 했어야 됩니다. 4번. 자, 이번에는 91번 보겠습니다. 91번. 예. 자,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A국은 통화량이 현금 통화는 150이랍니다. 예금 통화는요, 450이랍니다. 예, 보통 이제 M1 하면요, 요건 통화량을 주로 M1으로 이제 측정합니다. 요거는요,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인데, 은행 예금. 요거는요, 주로 요구불 예금, 요걸 얘기합니다. 주로 요구불 예금. 요 정도까지를요, 통화량 해줍니다. 그래서 A국의 통화량이 현금 통화가 150이 있답니다. 150. 요게 이제 15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 통화가 450이 있답니다. 450. 자, 그리고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금을 얘기합니다. 지급 준비금은 90원 있다는 얘기죠. 90. 이렇게. 자, 90원이라고 할 때 통화 승수는 얼마가 되냐? 통화 승수는요. 일단 요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 Z를 계산하려면요. Z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요. 그 예금 그 민간 현금 보유비를 얘기합니다. 민간의 현금 보유비인데 요거는요. 총 예금 중에요. 민간이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유비로죠. 이걸 얘기해 현금 보유비로는요. 이게 총 통화량 있죠. 통화량 중에요.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민간 현금이 갖고 있는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민간 현금이 갖고 있는 비율. 그리고 지급준 비율은요. 총 예금 있죠. 총 예금 중에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총 예금이 여기 얼마예요? 이게 600이죠. 600 중에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액은 150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여기에요. Z가 얼마냐면 0.2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급준비율은요. 총 예금이 얼마예요? 450이죠. 450 중에 지급준비금 9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자, 0.2가 나올 겁니다. 0.2. 다 됐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요? 요거 Z는 0.25. 그리고 자, R은 얼마요? 0.2죠. 0.2. 그리고 요것도 0.25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아마 2.5가 나올 겁니다. 2.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5. 자, 92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하시면 돼요. A국에는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A국은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은 제1은행은요 20%랍니다. 이은행은요 10%로 항상 유지하고 있답니다. 자, 갑은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제1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은행은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요 을에게 대출했답니다. 그리고 을은요 이 돈으로 병에게 물품을 구입했고 병은요 이 대금을요 제2은행에 예금했답니다. 제2은행은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요 정에게 대출했답니다. 이상의 거래로부터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통화량은 보통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통화량을 물어볼 때 있죠. 이때는요 자, 이 그 공식은요 그 계속 무한대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근데 여기서는요 자, 일정 흐름까지만 딱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한 금고에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있었는데 100만 원 갖고 있었답니다.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금고에 그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는데 요거를 제1은행에 예치했답니다. 첫 번째 제1은행에 어떻게 했어요? 예치했으니까 100원이 들어왔겠죠. 여기서 빠져나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기존에 이미 현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거를 자 요거는 빠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요금을 예금에 들어가면 통화 창출액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빼줘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미 현금 통화 증가했던 부분을 빼고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대출했어요? 을한테 대출해줬네요. 을한테 대출을 얼마 해줬어요? 요거는 지급준비율이 얼마라고요? 20%죠. 20% 빼고서 줘야 됩니다. 20% 빼고 그러니까 20원 빼고 이제 80원을 빌려줬겠죠. 80원. 100만 원이고 이거는요 8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인데 이 80만 원 가지고 병한테 자, 이 병한테 가서 물건 구입하면서 이걸 줬답니다. 80만 원 누구한테가 있어요? 병한테가 있네요. 네, 병이 이제 이번에는 제2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답니다. 80만 원을 예치했대요. 80만 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네들 다 없어졌겠네요. 시중에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제2은행은요 이제 지불준비금이 10%라겠죠. 일단은 10%이니까 자 8만 원 빼고서 이거를요 정에게 대출해 줬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대출했어요? 정에게 대출해 줬대요. 얼마 대출했어요? 10% 빼니까 72만 원을 대출해 줬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통화량은요 요금을 예금에다가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액 있죠? 요걸 더해 주는 겁니다. 요금을 예금에 이거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금을 예금이 요거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얘가 여기 있는 거 옮겨왔을 뿐입니다. 요거 이미 그 전에 통화량의 증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걸 여기로 옮겨놓은 거니까 요거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건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요금을 예금이 증가했고 그리고요 요것도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요 152만 원 답해야 됩니다. 152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 93번 보겠습니다. 자, 갑돌이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집 금고에 보관했다가 은행에 예금했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기본형. 그러니까 갑돌이가 갖고 있던 돈 있죠. 요거는 이미 자, 이거 현금에 통화량의 증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금고에 보관했다가 은행에 예금했다. 만약에 은행들이 예금액의 5%에 해당되는 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전부를 대출한다면 이 경제에서 은행권 전체의 예금 총액의 증가분 요거는요 무한대로 계속 대출해준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요 다들 이제 이 정도 공식을 알겠죠? 그냥 100만 원을요 지급준비율이 5%죠. 0.05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 은행권 전체의 예금 총액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은행권 전체 이렇게 은행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권 전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2천만 원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물어보는 게 통화량의 증가분은요 애초에 처음에 장롱에 있었던 거 있죠? 이미 통화량 증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애초에 100만 원 있죠? 이거 빼줘야 돼요. 이게 바로 새롭게 창출된 자, 통화량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1,900만 원 답해야 되겠네요. 1,900.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입니다.
기본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이번에는 94번 보겠습니다. 시장이자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낮을 때 금융당국은요 다음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 우리 케인즈의 모형에 따르면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케인즈의 모형은요 화폐의 공급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수요 있죠.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 화폐의 수요는요 거래적 동기의 화폐의 수요와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로 나눠집니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합쳐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적정 이자율이 결정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정 통화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때 시장 이자율이 자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낮답니다. 목표치는 높여야 되는데 낮다는 얘기죠. 예, 금융당국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 지금 목표치보다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뭘 해야 돼요? 이걸 금리를 높여야 되죠.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통화량 통화 공급을 줄이면 되겠네요. 아, 이거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소시키면 되죠. 예, 그러면 금리가 이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통화 공급을 줄이는 걸 찾아내면 되겠네요. 통화 공급. 그래서 1번 해볼게요. 정부 시책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 뭐가 늘어나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공개 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했다. 국채 팔으면요. 시중은행에 돈이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오니까 당연히요. 통화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로 올라가겠네요. 요건 맞는 겁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 법정 지불 준비율을 낮췄다. 법정 지불 저기 통화 승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지불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요. 통화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 그다음에 이번엔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것도요. 통화금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모든 정책이 다 해당된다. 틀렸네요. 2번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2번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요거는 응용형입니다. 응용형. 어떤 수출업자가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은행이 2억 원을 새로 발권해요 지급했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어떤 금고에 있었던 게 은행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2억 원이 나간 거죠. 이때는 그 금고에 있던 돈을 빼주면 안 됩니다. 이걸 응용형이라는 겁니다. 이때는요. 볼게요. 자, 그 수출업자가 거래은행에 요구불 예금 구좌에 입금했답니다. 법정 지불 준비율이 25%일 때 화폐 공급은요.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나? 이거는요. 2억 있죠? 2억을 곧바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적정 지불 준비율이 25%니까 0.25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억이 나올 겁니다. 8억. 이렇게 여기 절대 빼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6번 보겠습니다. 자,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게요. 케인즈는요. 화폐의 수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폐의 수요는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있는데, 요거는요.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얘기했었죠. 요거는 LT다 해서 이건요. 거래적 동기 혹은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인데, 요거는요. 이자율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국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소득. 그리고 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였죠.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요. 이자율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수. 그래서 요거는요. 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인데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게 뭐가 돼요? 화폐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러한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화폐의 수요 곡선이고 화폐의 공급은요. 이렇게 아까처럼 결정되는 이러한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96번 볼게요. 케인즈의 이자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자, 소득 여기 있죠. 이거 소득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수요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번 볼게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자율이 상승하죠. 화폐 수요 이렇게 증가해 봐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을 증대시키면 이번에는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니까 이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다.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총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ISLM 모형을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는 IS 곡선입니다. 요거는요 LM 곡선이고 요기에 따라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요때 이제 요거 LM은요 이렇게 통화량하고 물가 있죠. 요걸 나눈 건데 이게 바로 실질 통화량이 되는 겁니다. 실질 통화량. 요때 자 국민소득은요 자 이 그 총수요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총수요는 이렇게 자 이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요거는요 국민소득 결정돼 있었는데 만약 여기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했죠. 이게 증가하게 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지금 이 정도는 다 할 겁니다.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자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 국민소득 증가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AD-가 오른쪽 이동합니다. 그래서 총 수요는요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5번에 이자율은요 화폐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되겠죠. 이렇게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7번 볼게요. 자, 신화폐 수장설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신화폐 수장설 얘기하는데 1번의 화폐 수요는요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화폐 수요는 감소하고 이렇게 되죠. 감소함수이면서 소득은요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 소득은요 항상 소득을 얘기합니다. 얘는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비례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화폐 수요는요 예산 제약 조건과 기회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 자기의 어떤 예산 제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자율은 상당히 미미하다.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 사람 금융정책의 효과가 훨씬 크다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4번에 명목소득의 변화가 큰 변화를 미친다. 여기서 명목소득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항상 소득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겁니다. 화폐의 수요에. 그 다음에 98번에 볼게요. 채권 화폐의 두 자산만이 존재할 때 다음 중에 어느 경우에 사람들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를 보유할 가능성이 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좀 쉬우겠습니다. 자, 투기적 동기는요 화폐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자율에 따라 크게 결정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투기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인데 이렇게 화폐 수요입니다. 투기적.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때는 여기는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겠네요. 이렇게 이자율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시 이제 이자율이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자율이 뭐라고요? 하락할 걸로 이게 이자율입니다. 하락할 걸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채권 금액은 반비례합니다. 채권의 금액이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채권 금액이요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채권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서로 채권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겠죠? 서로 채권 구입하려고 하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네요. 화폐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을 때는요 화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만약 여기 볼게요.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요 이자율이 상당히 낮을 때 있죠. 낮을 때는요 앞으로 이때는 사람들은요 이자율이 또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요 채권의 금액은요 다시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권 금액은요 하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하락할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할 걸로 예상되니까 자, 이 그 채권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겠네요. 화폐의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을 때는요 화폐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다. 굉장히 낮다니 더 이상 낮다는 얘기죠. 최악으로 낮아졌다. 그럴 경우는 사람들은요 자, 이 그 채권 금액이 막 계속 더 떨어질 걸 예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채권을 전혀 구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화폐만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자율이 눈곱만큼만 내려가더라도 다 화폐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함정이라고요? 유동성 함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동성 함정을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그 다음 시간 하겠지만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LM 곡선. 자, 그리고 IS 곡선이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유동성 함정만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이럴 경우는요. 금융정책, 다시 말하면 통화량 같은 거 증가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슨 정책이라고요? 재정정책만 효과가 있다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케인즈의 논리입니다. 케인즈. 자, 그래서 98번 볼게요. 채권, 화폐의 두 자산만이 존재할 때 다음 중 어느 경우에 사람들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를 보유할 가능성이 큰가? 이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실제 이자율이 정상 이자율보다 훨씬 낮을 경우 있죠. 네, 굉장히 낮을 경우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전부 다 화폐만 계속 보유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요. 금융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냅니다. 그리고 99번은 요거는 뭐 화폐의 수요 이론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지금도 써먹을 수 있는 항등식인데, 자, 우리 이제 그 피셔라는 사람은 MV는요, PY 이렇게 되면서 이건 통화량이고 이거는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물가고 이거는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을 얘기합니다. Y는. 그렇게 해서 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곱하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거 증가율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통화량의 증가율, 이럴 때는 여기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속도의 증가율은요,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가의 증가율 있죠. 그 다음에 이건요,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증가율을 얘기합니다. 요래도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 거의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통화량의 증가율은 연 10%랍니다. 연 10%. 자, 적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10%가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자, 이 실질 GDP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2%입니다. 오히려 국민소득이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율은요 2%랍니다. 요거는 2%래요. 이렇게. 그러면 화폐 수량서 이걸요 휘시어의 화폐 수량서를 해줍니다. 화폐 수량설이 성립할 때 연간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율은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더해줘야 되죠. 요거는 0 아닙니까? 이것도 0이 돼야 되죠. 그럼 요거는요 마이너스 10%가 감소하겠네요. 유통 속도는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도 동일한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자, 다음은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에 관한 문제이다.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며 그 생산량과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답니다. 2010년도 통화량이 20억 원이며 2011년도에 그 통화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통화의 유통 속도는요 2010년도와 2011년도는요 동일하답니다. 동일하대요. 이것도 똑같이 MV는 PY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MV는요 PY다. 이렇게 Y. 자, 그러면 일단은 보니까 2010년도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2010년도. 자, 요거를 조금 더 크게 그려 볼게요. 자, 여기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MV는요. MV는 곱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 P 그다음에요. Y 이렇게 해 줄게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2010년도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2010년도에는요. 통화량은 20억이라고 했죠. 20억. 2010년도 통화량은 20억이네요. 자, 이거 볼게요. 20억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보니까 자, 여기다 이제 요거 가격에다가 이제 그 수량을 곱해야 됩니다. 가격. 그러니까 두 가지 제한밖에 없다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요. 자, 우유 같은 경우는 250원에다가 250원 곱하기 얼마냐면 자, 이거 100만 병이네요. 250원에다가 100만 명. 뭐 이렇게 냈습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4천만 원. 250 곱하기 4천만 원. 자, 그다음에 이번엔 누구예요? 자, 거기 그 빵 볼게요. 빵은요. 빵은 200원이죠. 이것도 요거 200원에다가 곱하기 자,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자,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일치시켜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요 이제 유통 속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요거 한 다음에 요걸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6. 이렇게. 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유통 속도가 같다고 했죠, 6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저 뭘 물어보냐면 2011년도에 통화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2011년도. 그러면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2011년도에 자, 국민 소득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우유 같은 경우는 300원이고 한 병당 300원이고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자, 4천만 원이네요. 이것도 4천만 원. 자, 그다음 플러스 자, 빵은요 400병이네요. 400원입니다. 400원. 한 병당 400원이니까 곱하기요 15 1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 계산할 수 있죠. 요거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0억 나올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30억.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이 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폴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자, 실물 시장이 안정적이랍니다. 자, 이럴 경우는요, 통화량을 늘렸을 때,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요,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그때는요, 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때는요, 뭘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자율 지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 이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답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대요. 자, 그럴 경우는요, 통화량이 자,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요, 자, 어떤 자산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곧바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통화량을 지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지표로. 그래서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번. 기억에서 니은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된 것은 폴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에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의 불안정성을 정도에 따라서 중간 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실물 부분이 불확실하다면 그 실물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이자율을 기억번은요. 실물 부분이 불확실하니까 그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으니까 이거는요. 기억은요. 통화량 해줘야 되겠네요.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불확실하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실물 부분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실물 부분이 안정적이라면요. 이때는요. 니은번은요. 이자율을 중간 지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알아봤냐면 자, 이 화폐 금융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LS, ISLM 그리고 ADAS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여러 가지 국제무역까지 전부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